오늘의 머릿말. 저는 요즘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배운 지 1년이 되었는데 나날이 떨어지는 기억력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아주 귀여운 수업 시간 덕분에 1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지요. 1년 전에 저는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는 중국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뭐든 새로 배워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고 아는 것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낯선 것을 익히고 이왕이면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운동을 배우는 게 맞는데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중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운동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재미있어요. 이게 뭐라고 재밌는 걸까요? 왜 못해도 재밌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도 재밌고 여튼 재밌을까요? 이런 얘기라면 이분하고 같이 해야죠. 김신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웃겨요. 머릿말부터 이젠 중국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우아한 말투로 네. 그리고 운동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는 이다혜 기자님.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저 중국 여행을 갔거든요. 배운 다음에. 그리고 중국에서는 영어가 안 통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 가지고 그러면 중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택시를 타면 그러니까 디디 같은 걸로 이제 택시를 불러서 타면 기사님이 뭐 7885 님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 핸드폰 뒷자리를 확인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서 내릴까요?" 뭐 이런 것들, 뭐 "여기 세울까요?" 뭐 "좀 더 갈까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만 가지 이제 그런 작은 기초 영어 회화 같은. 네. 그런 것들을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같이 계산할게요. 예, 같이. 그 같이 계산할게요까지 안 돼. 그런 고차원적인 중국어는 할 수 없고 같이. 하지만 그 예. 정도도 아주 충분한 거 아닐까요? 일단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맞아.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거는 나아지긴 했는데 역시 외국어는 성격과 관련 있는 건가. 이게 실력도 실력인데 사실은 더 덤벼서 하면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덤벼들지 않는 사람들. 수치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국어 늘 배운다고 우리 막 연초에 우리 새해 네네네. 계획 목표 이런 거 할 때도 맞아요, 얘기하셔서 맞아요. 저 예. 늘 그 기자님의 중국어 실력에 그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또 아니요, SNS에서 아니요. 중국 여행 가셨다고 하면 저의 상상 맞아요, 속에서는 맞아요. 예. 유창한 예예예예예. 하지만 같이 이 정도 같이.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하고 있고 근데 아까 현지인들은 이제 성인이 유아 수준의 현지어 구사할 때 조금 좀 이렇게 친근감, 귀여워하고 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많이 웃더라고요. 그죠. 그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조차도 노력하지 않고 와서 영어로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 맞아요. 것보다 그거보다는 굉장히 기초적인 현지 그쵸. 회화를 구사할 때 훨씬 여행하는 게 조금 수월해지는? 맞아요. 예. 환대를 좀 더 받는 그런 네네네네네. 경험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언제까지 배울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2마디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기대되는데요. 예. 작가님 혹시 뭐 새로 배우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생각해 보면 그 기자님 속해 있는 우리 그 운동하는 네네네네네. 여성 작가 모임에서 최근에는 이제 여름이어 가지고 실내 스포츠를 이제 하루씩 체험하는 걸 했었는데 그래서 지지난달에는 클라이밍 체험을 했었고 지난달에는 양궁 체험을 그거 했었는데 작가님이 주도하셔 맞아요. 가지고. 근데 둘 다 제가 아예 원데이 클래스조차도 안 해본 종목들이어서 어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봤던 것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기초 레슨을 받고 연습하는 시간이 있고 이러니까 재밌었겠다. 네. 그래서 뭔가 하나씩 이렇게 찍먹을 해보는 거는 또 좋은 일 같아요. 아예 막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아예 내가 발을 안 들여놔 본 세계에 발을 들이는 거는 재밌지 않나. 음. 이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할인 쿠폰을 받았지만 이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근데 사실 이런 거를 공부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떨까도 좀 궁금한데요. 네. 공부라는 말은 보통 싫은 단어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입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공부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공부란 어떤 단어일까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공부가 사실 입시 과정 때문에 많이들 우리가 싫어하는 그러니까요.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공부라는 게 즐거움을 느끼기보다 일단 지금의 이 고난을 참고 아, 견뎌야 그러니까. 나에게 맞아. 성인이 되고 나서의 자유가 주어진다. 이게 너무 컸어서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사실 그 한국 안에서의 입시 교육에서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 그런 글 본 적 있었거든요. 어떤 작가분이 쓰셨는지는 잊었는데 그 문창과나 국문과에서 그러니까 소설 창작 수업 같은 걸 할 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대학교 1, 2학년은 이제 쓰기의 기쁨을 창작의 음. 기쁨을 한창 느껴도 모자랄 때에 합평을 시작하면서 그냥 글쓰기에 대한 아. 즐거움과 재미를 난도질해 버린다. 아, 네, 네네네. 서로에게서 단점만 발견하고 그거를 비판하는 것으로만 이 합평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 1, 2학년 때 인제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 영역이 애초에 두려워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서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내거나 음.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글을 읽고 엄청 공감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입시 교육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알아가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먼저 느껴야 되는 나이대에 그냥 등수 아니면 등급 이런 걸로 경쟁만 시키니까 공부가 한창 싫어졌다가 맞아요, 진짜.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가 선택한 어떤 영역에서 순수한 즐거움을 되게 뒤늦게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 중에 티처스라고 이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생부터 한 고등학생까지 입시 관련해서 뭐 하는 그런 프로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점수 잘 받는 게 공부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음. 훨씬 더. 음.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테면은 영어를 95점 받는 것과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고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영어 점수는 한 80 몇 점 나와 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 사실은 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게 훨씬 낫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꼭 그 과목을 좋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점수만 일단 잘 받아서 일단 대학교를 가. 같은 식으로 이 공부라는 것을 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에서 좋아할 수도 있었던 과목들을 맞아요. 증오하면서 그 시기를 보내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아 내가 지금 하는 것 같이 그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뭐 외국어가 됐든 뭐 사회과학이 됐든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재밌었고 '내가 이런 걸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을 맞아요. 걸.' 그땐 다 외워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데 시간 쓰지 말라고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흔히 공부는 엉덩이 힘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역시 끈기가 재능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근데 이것도 끈기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발휘가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매우 맞는 말이다. 근데 저는 입시 때는 수학은 마지막까지 좋아하지 못했던 과목이었는데 반해서 지금 떠올려 보면 되게 특이했던 건 저는 그때 선택 과목으로 세계지리를 골랐었는데 네. 세계지리가 되게 인기 없는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세계지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약간 머릿속에서 저만의 지도가 생성되는 걸 약간 좋아하는 유형인데 그 안 가본 나라들의 어떤 지리라든지 기후라든지 어떤 문명에서 어떤 나라들이 나뉘어졌는지 이걸 알아가는 게 너무 그러니까 대박이다. 순수한 즐거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을 굉장히 희소하게 세계지를 골라서 알아갔는데 뭐 저랑 반대로 수학에서 어떤 난제를 풀어가는데 희열을 느끼는 분들은 또 그 영역에 그쵸.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어서 끈기라는 게 어떤 영역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난 끈기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재미를 느낄 음. 만한 공부의 분야를 아직 못 만난 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도 사실 세계지를 공부한다고 하면 쓸데없는 거 공부한다고 왜 이게 뭔가 뭐 아 입시에서 너무 웃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 나중에 그놈의 맞아요. 쓸데. 어디 써먹을 데가 있냐 이거지만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여행 다닐 때 엄청 써먹을 때 많죠. 이게 살면서는. '이게 바로 그때 봤던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재밌었는데 그래서 엉덩이 힘이 참 분야마다 다른 것 같다는 음. 생각을 했는데 기자님 어떠세요? 돌아보면은 끝까지 근데 정을 못 똑같아요. 붙였던 예 거가 저도 정 못 붙인 거는 수학이고요. 노력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면 무슨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 수학 열심히 하게 맞아, 된다." 맞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선생님을 좋아해 봤어요. 결국은 선생님도 싫어하게 되고 수학도 싫어하게 됐다. 그러니까 약간 답이 없는 너무 저는 이 수학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음.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좋은 분들한테도 배웠고 음. 저도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쪽에는 정말 인연이 맞지가 않았고 근데 저는 영어는 진짜 음. 좋아했어 가지고 이른바 어문학 계열은 되게 좋아해 음. 가지고 제가 대학교 가기 전에 영어로 된 원서로 무슨 추리, 스릴러, 로맨스 음. 이런 책을 약간 뻥 좀 보태 가지고 거의 200 권쯤 읽었어요. 진짜 많이 읽었고 이른바 무슨 고전 소설이나 뭐 이런 걸 읽은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읽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내용이 궁금한 거. 음. 그래서 뭐 추리, 스릴러, 로맨스 이런 건데 한국에 번역 안 된 거 이런 것들을 그때 진짜 열심히 읽었어 가지고 그렇게 읽으면은 빨리 읽거든요. 음.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는 안 찾아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냥 빨리빨리 어떻게 내용 되는지 때문에 예 궁금하니까. 궁금해서 읽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읽으니까 나중에 그 독해학 같은 거 시험 보고 이럴 때는 도움을 진짜 많이 받기는 했죠. 지문을 정말 빨리 읽으셨을 것 같아요. 예 지문을 빨리 읽어 가지고 제가 토익을 딱 2번 봤거든요. 그때 이제 입사할 때 성적 내느라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됐는데 시험을 2번 봤는데 처음 보고는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온 거예요. 음. 그래 가지고 '뭐지?'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이 시험 준비를 안 해 봤으니까 영어랑은 아. 또 무관하게 시험 그 시스템에 맞춰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공부하나를 봤더니 그 시간 배분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무슨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고 이런 음.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간 배분하는 거 훈련을 하고 그다음 시험에서 점수 잘 나온 거죠. 그럼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의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검증된 바가 없다. 아 진짜 로맨스 소설과 추리 소설이 만들어 준 토익 점수. 진짜, 진짜. 예. 그래 가지고 그거는 확실히 이 사람이 공부라고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맞아요, 몰두할 수 맞아요. 있는 거랑은 정말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엉덩이 힘이 뭐 그게 뭐 노력할 필요가 예 전혀 없는 없는. 거죠. 예. 그 맞아. 시키지 않아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하긴 그 일어 잘하는 친구들도 모두 일본어 어떤 콘텐츠를 맞아요, 좋아하게 맞아요. 돼서 영화든 음. 드라마든 음악이든 거기서부터 알아듣고 음. 싶어서 파다가 주변에도 일본어 맞아요. 능력자들은 예.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더라고요. 음.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이 삶이 괴로울 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작가님은 삶이 괴로울 때 뭘 하시나요? 저는 늘 산책입니다. 저에게는 삶이 괴로울 땐 나가서 걷는 것이 좋다. 인 것 음. 같은데 산책 얘기는 이 시간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 나가서 걷는 게 좋은 건 나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해 주는 맞아요. 방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최근에 그 이다 작가님의 이다의 도시 관찰 네. 일기가 새로 나와서 제가 이다의 자연 관찰 일기도 되게 좋아하고 도시 음. 관찰 일기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비슷하게 맞아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약간 세상에 환멸이 들거나 아니면 평소에는 '나는 왜 그랬을까? 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나는으로 시작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밖에 나가서 뭐 자연이든 도시든 음.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외부로
밖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나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이해를 더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쓰셨는데 그것도 되게 와닿으면서 그래서 걷는 거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기자님 한번 넣어 보시면요. 삶이 괴로울 땐 삶이 땡땡을 괴로울 때 저는 주로 자는 것 같고요. 잠을 자는 것이 예 좋다. 그렇게 무슨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여행 다니는 것도 요런 차원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여행도 그렇고 저도 여행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걷기 때문이어 가지고 사실 비슷한 데가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산책을 한다는 거는 익숙한 공간을 다니는 건데 여행을 간다는 거는 좀 익숙하지 않은 공간을 보는 것이고 이게 둘 다 어쨌든 바깥의 시각 정보와 여러 가지 그런 감각 정보 같은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생각이 안으로 파고드는 것으로부터 좀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오늘 이야기할 책에서는 공부로 이제 음. 어떻게 보면은 도피하는 혹은 이행하는 음.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삶이 괴로울 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제가 고른 책인데요. 저나 제 주변에서 소소하게 뭘 배워본다라는 게 은은한 붐이기 음. 때문입니다. 새롭게 학위 과정을 시작하거나 정식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어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김신지 작가님은 성인이 되고 새로 배우신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제일 재미를 느끼면서 배웠던 거 두 가지를 떠올려 보면 하나는 스페인어 하다 말았지만 하나는 수영 하다 말았지만 네. 인데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제가 순수하게 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분야를 아니면 아예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면서 좀 즐거움을 느꼈던 영역인 것 같아요. 스페인어는 20 대 그 1년 동안 제가 세계 여행 떠나기 전에 먼저 남미부터 갈 거여서 남미 대륙은 다 스페인어를 쓰니까 여기서 한 3-4 개월을 다녀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안 되니까 되게 그런 왕초보 스페인 회화 같은 교재를 사서 네네네. 이렇게 익혔던 적이 있는데 이 성인이 되고 나서 그렇게까지 귀엽게 만들어진 진짜 초보 교재를 사서 배워보는 게 처음이었고 아예 모르던 언어였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건 기초 과정만 재밌거든요. 저는 아 너무 웃겨. 시제 변형이 나오는 순간 손에서 놓거든요. 예. 내가 뭐 시제 변형까지 하는 그쵸. 거를 상대방이 원하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현재형으로 말하는 거죠. 맞아요. 아까 중국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결국 남미에 가선 단어로밖에 말을 할 수 그러니까요. 뭐를 원한다. 예. 배고프다. 물을 다오.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거를 구사를 하면 특히 인제 거기서도 시골 마을 같은 데 갔을 때는 할머니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죠. 귀여워하면서 막 괜히 빵도 하나 더 주고 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 그때 봐. 여기 한국에 왔어." 맞아,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진짜 웃긴 게 당시 여행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중에 들어와서 공부를 계속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저한테도 막 "같이 하자." 네. 이랬는데 전 역시 그 과정까지만 재밌었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스페인어 뭐 이렇게 자격증을 이랬던 것 같고 수영은 처음에 배울 때 저렴한 곳을 다니면 강사가 레인을 한 4-5 개씩 맡으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까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집에 돌아오면 유튜브로 이제 영상 찾아보면서 저도 예. 그쵸. 근데 발차기 방법 같은 맞아요, 거. 맞아요. 예. 그러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뭘 배우려고만 들면 유튜브에 정말 맞아요. 모든 예. 것이 있구나. 그리고 강사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음. 그 어려움을 겪었던 수강생들의 포인트를 쪼끔씩 다르게 짚어내니까 그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는 것보다 유튜브에 그쵸. 정말 꿀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물에 들어가도 그게 된다는 보장이 맞아요. 없다는 것을. 머릿속에 재생되는 영상에선 분명 이렇게 하면 내 평양 발차기가 슝 하고 그쵸. 나가는데 근데 나는 제자리에 있다. 물의 저항을 있는 대로 받으면서 근데 아무튼 그게 되게 재밌었어서 이제 뭘 배우려고 하면은 유튜브라는 너무 좋은 이 플랫폼에 수많은 강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유튜브로 막 평형 발차기 막 이런 것들을 뭐 무슨 자유형 숨쉬기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인마이백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선생님들로부터 멀리 맞아요. 떠내려간다. 점점 떠내려가죠. 네. 저도 그때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은데 저의 그 타임라인 자체가 그래도 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성인이 되고 나서 이런 되게 재밌게 배운 거. 저도 비슷해요. 저도 일단은 수영 저는 배우다 말았지만 일단은 그 물에 들어가서 뭘 서툰데 뭘 하려고 한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초반에 느끼는 수치심을 극복하는 맞아요. 대목이 너무 재밌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거 말고는 저는 지금 중국어 배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았으나 사실 뾰족하게 성과가 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좀 지속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속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얘기할 책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쓰신 분이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분은 공부하는 게 또 직업인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약간 하면서 맞아요. 읽었던 것 같습니다. 삶이 괴로울 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 퍼듀대학교 생화학 교수인 박치욱 작가님은 공부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취미도 공부하기라고 해도 좋을 텐데요. 짜파게티 한 봉지를 끓여도 계란 하나를 삶아도 부엌을 실험실로 삼아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해서 철저하게 만들어냅니다. 본문 중에서 제가 계란을 삶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찾아서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생각지 못했던 변수라고 하니 계란 삶기가 떠오른다. 문제는 껍질을 깔 때 생긴다. 어떨 때는 잘 까지는데 어떨 때는 정말 욕 나오게 안 까진다. 억지로 조각조각 뜯어내듯이 까다 보면 계란이 완전 너덜너덜해진다. 숨겨진 변수 때문이다.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 뭔가가 무엇인지 찾아야 했다. 물의 양일까? 냄비의 크기? 불의 색이? 계란의 개수? 식히는 방식? 생각할 수 있는 변수는 다 생각해서 일정하게 만들어 재현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현성이 확보되면 다시 그 변수 값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면서 어떤 망할 놈의 변수가 계란 껍질을 안 까지게 만드는지 찾아내야 한다. 또 그 변수가 더 이상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 즉, 그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든 항상 껍질이 잘 까지게 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궁극의 방법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계란을 삶는 최선의 방법은 삶는 게 아니라 찌는 거라는 글을 읽었다. 당장 시도해봤다. 냄비에 자작하게 물을 넣은 후 위에 찜판을 얹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계란을 넣어 12분간 찐다. 꺼내서 찬물에 식힌 후 까보니 아주 잘 까진다. 그 뒤로 몇 차례에 걸쳐 반복했는데 할 때마다 성공이다. 이런 숨은 변수가 뭔지 알아내기도 전에 실패하지 않는 궁극의 방법을 찾은 것일까? 하는 김에 12분만 하지 않고 6분부터 16분까지 2분 간격으로 쪄서 노른자가 얼마나 익었는지 관찰하고 사진으로도 남겼다. 신나서 트위터에 계란 삶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는 게 아니고 찌는 거예요 라고 글을 올렸는데 대박이 났다. 다들 이런 방법을 모르고 살았다면 난리였다. 작가님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정말 이 계란 삶기 부분도 그렇고 김치도 정량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약간 요리에 대해서도 실험실의 네. 연구원처럼 접근하는 이 우리 교수님의 태도에 감탄을 하면서 너무 얼마나 집착하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이 책 저는 그냥 너덜너덜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가장 크게 생각한 건 배움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호기심이구나. 진짜 맞아요. 예. 진짜 호기심 박사세요. 원래도 박사지만. 그래서 뭘 볼 때 '왜 이렇지? 여기 숨겨진 원리가 뭐지?'를 생각하는 게 이 되게 체화가 잘 되어 있는 분이어서 이렇게 계란 삶기든 김치 맛을 정량화하는 작업이든 저는 제일 놀란 게 매미 먹는 부분. 정말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왜냐면 그 매미가 저도 이제 매미의 생태에 대해서 또 그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네네네. 사람으로서 한번 봤을 때 그렇게 미국 매미들이 17년 주기로 바깥에 나온다는 걸 알게 됐었는데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미국에 사는 매미들은 17년 주기로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았는데 여기서 박사님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보다 보니까 매미를 생각보다 먹는 그런 글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다는 문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다음 17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까? 생각하면서 안 살아있다고요. 아닐지도 모르니 지금 나온 이 매미 맛을 봐둬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 호기심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한테 허락을 받고. 근데 그 허락 받는 것도 웃기잖아요. 아내한테 나 매미 좀 먹어도 돼? 라고 물어봤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고. 그래서 실제로 먹어봤더니 정말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맛이었다. 이게 어떤 특정하게 불쾌한 맛이나 향이 나지 않고.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또 동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동료들과 함께 먹어봤다. 네. 그래서 동료의 어떤 아내로부터 항의 문자를 받았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와 진짜 과학자다. 그 호기심은 해결을 해야만 되는 그쵸. 성미를 가지신 거죠. 그래서 이런 책도 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면서 너무 흥미롭게 읽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매미 에피소드가 정말 딱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 계란 삶은 법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도 여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반숙이 딱 나오는가, 뭐 처음부터 계란을 넣고 끓이냐 아니면은 중간에 끓을 때 맞아요. 넣느냐, 뭐 몇 분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식혀야 되고 뭐 이걸 찬물에 넣어서 식히고 그냥 식히고 진짜 다들 이 계란을 다 자기가 맞는 정도로 맞아요. 익혀서 예쁘게 까먹는, 그리고 그 노른자가 표면이 뭔가 회삭이 되지 않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들 되게 집착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매미? 이건 좀 다른 얘기다. 그니까요. 근데 그 다른 그 동료들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 박사님을 보면 "그럴 시간이 있어?" 라고 맞아요. 그런 얘기가 한대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저도 왜냐면 연구도 해야 되고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까지 미국 대학 교수가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근데 과학이라는 게 결국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가는 학문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면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뭐 알고 싶어지지 않아?' 하고 역으로 되묻는다고 하는 그 부분부터가 이래서 이 아내가 이 사람은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게 취미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몰랐던 분야, 전혀 그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에 그쵸. 호기심을 갖고 파헤쳐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공부가 취미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는 박치욱 교수님을 SNS로 알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과학과 약학 얘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책 보면서 이력을 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박치욱 작가님은 미국 퍼듀 대학교에서 생화학과 양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요. 약학대학 교수진 100여 명 중 유일하게 올해의 명강의상을 생화학과 양리학 두 분야에서 음. 모두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강의를 하실 때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폭넓게 음. 가져와서 깊이 있게 음.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그니까요. 생각을 약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교수라고 하는 직업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음. 이 책 보면서도 했고, 음. 제가 아는 분들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공부를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남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여도 '아 이거는 뭔가 더 파고들 만한 여지가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음. 계속해서 연구를 음. 계속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음. 발표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는 것이 음. 교수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덕업일치 아닐까요? 덕업일치? 네. 정말 덕업일치다. 약간 그 부분에서도 사실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교수?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 얘기가 재밌었어요. "최고의 학습법은 가르치는 음. 거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원래 이 스테로이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 앞에서 박사 때 그 공부했던 효소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원래 전문 분야인 효소에 대한 강의보다 자기도 배워서 하는 음. 스테로이드 강의를 너무 더 좋아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논문도 많이 썼던 효소 부분은 내가 이미 너무 전문가여서 그렇지. 학생들이
이 정도는 알겠지 하거나 이건 당연하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그 비어져 있는 정보들이 있었을 텐데 스테로이드는 본인도 책을 읽으면서 배웠고 음. 궁금한 게 있으면 다른 교수들한테 물어가면서 그러니까 배우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려움을 궁금해하고 겪는지 예. 너무 정확하게 알고 하니까 더 재밌어 했던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 보면서 뭔가를 배울 때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또 스스로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남한테 설명해 주는 진짜 그래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하면은 다들 비슷하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고 알려주려다 보니까 머릿속에 되게 구조화가 되면서 되게 사람이 음. 설명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가르치면은 질문에 대응해야 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나면은 다시 이 문제가 머릿속에서 좀 음. 재조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내가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되게 좋은 과정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도 이 공부를 음. 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렇네요. 중요하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모르니까 화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내가 모르는데 왜 물어봐?" 같은 식으로 화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나 몰랐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재밌지 않은 게 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도 생각한 게 이분이 이 약학대 이런 분야를 하셔서 그렇겠지만 훨씬 더 그런 과학과 음. 수학에 네. 가깝게 계시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잠깐 이렇게 흐린 눈을 하고 저도 나 스도쿠 나 관심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도쿠 대목에서 약간 흐린 눈 스토크 대목 이런 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맞아요. 막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전문적인 이야기도 이를테면 역사나 맞아, 맞아. 예 무슨 문학이나 이런 거 읽을 때는 좀 내가 모르는 어려운 말 나와도 웬만하면 참고 음.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수학 과학이 나오면 저도 진짜 모르게 다방면으로 쓰셔 예. 근데 또 그래서 골라 읽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예. 챕터들 중에서 나는 어디에 제일 흥미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느껴지는가가 또 사실 이 책은 공부라는 거 내가 뭔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즐겁게 음. 이야기하는 책이어서 좀 잊어버렸던 네. 그 설렘을 약간 느끼게 해 주지만 저도 스도크는 흐린 눈으로 보았죠. 진짜 한여름에 귀가 찢어져라 우는 매미 소리를 듣다가 매미의 생애 주기가 포식자와 피식자의 미묘한 줄다리기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이로운 진화 생물학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아들의 낚시를 따라다니다가 낚시 게임에 중독되고 다종다양한 물고기의 생김새를 접하면서 물고기 분류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엔 사실 모든 인류가 물고기였다는 놀라운 지식에 다다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공부는 제게는 너무 비현실적이어 가지고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저는 다른 부분에서는 음. 확실히 공부하는 데 취미가 있기는 한 거예요. 영화나 문학, 음악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공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책 읽으시면서 재밌어 보였던 공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라틴어나 그리스어 어원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네네네. 부분이 있는데 저도 평소에 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가 너무 많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가고 앞으로도 이런 걸 좀 단어를 접할 때 이미 익숙한 단어여도 '어원을 한번 맞아, 찾아봐야겠다.'라는 맞아.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여기서도 그 콜레스테롤 어원을 음. 분석해 보면 담석에 들어있는 알코올 이런 식으로 결국 그치, 이게 그치. 분석이 되는데 이걸 인제 수업할 때도 학생들에게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나 아니면 이미 익숙한 의학 용어지만 이게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알려주면 훨씬 그 몸에서 하는 작용도 빨리 음. 이해하고 기억도 오래 하더라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원을 알게 되는 게 어떤 열쇠를 쥐고 있는 기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한자 문화권이니까
어떤 단어의 한자 뜻을 알아봤을 아 때 진짜 그쵸. 그렇죠. 이게 예. 이런 맞아, 뜻이었어? 맞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제철 행복의 절기뜻 풀어볼 때도 음. '아 내가 이게 진짜 봐도 본 게 아니었구나. 이 절기명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때랑 그 왜 이런 이름을 옛사람들이 붙였는지 한자 풀이를 해 봤을 맞아요. 때 너무 딱 들어맞는 것들을 보면서 무릎을 쳤던 기억이 몇 번 있는데요. 음. 약간 소만 이런 절기는 한 5월 20일 경에 오는 건데 자글소에 가득 찰 만자예요. 근데 이게 그냥 몰랐을 때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단어였는데 이 무렵을 생각해 보면 이제 봄에 돋아난 새순이 자라서 커질 때고 나무에 돋았던 새 잎들도 널찍널찍해져서 인제 하늘을 덮을 때고 농사 지을 때 모종 내놨던 것들은 이제 큼지막하게 커져서 밭의 이제 흙 부분보다는 초록 부분이 더 많아질 때니까 옛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은 것이 자라서 세상을 가득 채운다.' 음. 이런 의미로 지은 이름인 거죠. 근데 이거를 알게 됐을 때랑 모르고 살았을 때 이제 5월 말쯤에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명 같은 것들도 저는 고향이 농문리예요. 근데 자랄 때는 그냥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찾아봤더니 사슴록자의 문문자인 거예요.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옛날에는 사슴이 드나들던 길목이라고 웬일이야. 해서 예. 사슴이 많았나 봐요, 아마 그 지역에. 그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제 고향 이름이 너무 예쁘고 예. 너무 예쁘네요. 시적으로 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치면 국내 곳곳에 그냥 우리가 한자로 말했을 때는 몰랐지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이 얼마나 많을까?' 이 생각 들어서 그 후부터는 어디 가면 한번 유래를 음. 찾아보게 된 것도 있어서 '어원에 대한 공부를 더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진짜 어원 얘기 나오니까 그런 지명 같은 거는 잠실 이런 데도 왜 많이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뽕나무밭 있었던 음. 곳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책에서도 한자어 관련해서 "심금을 울린다."라는 표현 어. 관련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검은 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검은 고가 울린다는 음.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학적으로는 "공명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멋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심금 울린다."라고 할 때는 그냥 너무 진부하고 그냥 맞아요. 너무 많이 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한 줄 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 영화 한 줄 쓸 수 평인데 없는 말인 거예요 뭐 기자님 거의. 그렇게 썼으면 사람들이 막 실망하죠. '아유 그러니까 뭐 심금을 울린다는 표현을 써.' 막 그러니까 요즘에 2025 년에 '누가 이런 말을 써?'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말을 듣고 맞아요. 보니까 '아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내가 '진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음. 되게 섬세하게 음. 조형된 단어들로 음. 이루어진 말이었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기다란 검은 건 되게 크잖아요. 그런 큰 현악기가 이렇게 뭔가 뚱 하고 울리는 맞아요. 기분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요동치는 모습을 표현한다는 게 '너무 멋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 책 보다가 저도 이런저런 뭐 어원부터 음. 시작해서 많은 지식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기자님은 그럼 이 영화, 문학, 음악에 빠지시게 된 계기나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디깅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왜 좋을까? 좋은 게 왜 음. 좋을까?' 이거를 되게 알고 싶었던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봤는데 '왜 음. 재밌게 봤을까?' 음. 혹은 뭐 재미없게 본 거는 궁금해지지는 않지만 이상한데 재밌는 게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맞아요, 익숙하게 맞아요. 보던 게 아닌데 '왜 이걸 재밌게 봤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 했던 것 같고 혹은 '왜 아름답지 않은 것을 굳이 그렸을까?' 음. 그림이라면. 음. 그리고 '왜 불협화음을 음악으로 음.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왜 음. 그랬을까?'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적인 거하고도 되게 관련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보면 옛날에 인간이 어떤 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상현상, 음. 자연현상 같은 것들을 해설하기 위해서 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즐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종교 어떤 의식 같은 것에 더 음. 빠져들기도 하고, 왜냐면 보통 그런 것들은 뭐 모닥불 피우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이런 맞아요. 것들을 다 같이 하니까 이게 궁극의 어떤 예술적인 행위, 라이브 같은 음. 거였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이 살아있게 만드는 되게 근본적인 무언가를 음.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것이기도 하고 음. 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음. 해서, 그런 '인간은 무엇이고 왜 사는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게 예술이 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수학과 수도쿠에 대해서는 "왜?"라고 절대 그치? 질문하지 않지만 왜 저는 질문했어요. '이게 왜 궁금하지?' 아니면 문화예술계 박치욱인 거죠 지금. 그쵸, 그쵸, 그쵸. 문화예술 그쵸. 방면에서는 "왜가 지금 몇 번을 나온다는 아 예예예. 이게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분야가 이렇게 다르다. 다르다. 예. 다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저자의 공부는 얼핏 쓸모없어 보일 수 있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어떻게든 우리 삶에 흔적을 음. 남긴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나무와 꽃을 공부했기 때문에 단조로운 출근길이 매일 다른 꽃을 만나고 나와 고양이 같은 나무와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식으로요. 음. 재료를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레시피를 정량하는 덕분에 하루를 최적의 아침 식사로 기분 좋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공부가 남긴 삶의 흔적이라는 면에서 나이 듦이나 성장을 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기서 왜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에서 서식하는 음. 나무가 거기도 있었다. 이제 그걸 오감주 발견 나무. 예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나무를 발견하고 찾아보고 음. '아 얘랑 나랑 고영이 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음. 되고 그 대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음. 식물이고, 사람도 어디에 정착하면 음. 뿌리를 내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낯선 곳까지 음. '이 나무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음. 싶기도 하고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하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알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까지는 너무 거창한데 '알게 되면 보이는, 알아보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 모감주 나무도 알기 전까지는 그냥 가로수, 음. 그냥 뭐 '우리 동네, 우리 뭐 학교 앞에 많구나.' 그리고 스쳐 지났던 풍경일 텐데 딸과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걸 그러니까요. 알게 되고 나서는 이제 '아 나랑 고양이 같은 나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저는 그 여름 방학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게 된 이야기하면서, 근데 아예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니까 그전까지는 세미나 들을 때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바로 그쵸. 빠져나갔던 뭐 신경생물학인가 그 네.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여름방학에 한번 신경생물학 책을 읽고 나니까 이제 아는 것에 대한 부분이 중간중간 들리고 어떨 땐 질문도 하게 됐다. 이 대목 보면서 이게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갖거나 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주 개론 수준의 정보만 갖고 있어도 보이게 되는 게, 또 들리게 되는 게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살아가면서 모르는 게 우리가 진짜 많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배움에는 끝이 없구나.' 음. 이 생각도 들었고, 저는 이 책 보면서 떠올랐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예전에 여행할 때 그 스쿠버 다이빙 하는 친구가 "스쿠버 다이빙 왜 하게 됐어?"라고 물어봤더니,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바다 밑을 보지 않으면은 나는 그 나머지 30% 음. 에서도 극히 내가 사는 일부만. 나라 예. 일부만 보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 70%의 속을 들여다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서 저는 그때는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물을 무서워했었는데 스노클링을 하게 된 게 그 얘기를 듣고 어머. 이제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수면 밑을 바라보는 세계가 아예 새로 열리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 박지욱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그 말이 종종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쪽에는 내가 전혀 몰랐지만 흥미로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공부에 대한 뽐뿌와 음. 설렘을 주기에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거가 이 책에 대한 굉장히 좋은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게 보통 많은 경우는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뭐 뭘 사고 어디에 살고 뭐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살고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저한테도 무척 중요한 일이고 누구에게나 음. 중요한 일이지만 이 공부하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모르고 지나가면 다 그게 그거 같지만 알고 나면 다르게 보이는 것들 지금 설명해 주신 음. 것처럼 그러니까 이른바 인생의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흐리게 뿌옇게 다 그게 그거 같아 보였던 게 맑은 음. 시야로 하나하나 다 이름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산에 갈 때도 식물 잘 아는 친구랑 가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왜 무슨 시작 하다못해 한겨울에 가도 한겨울에 맞아요. 가면은 숲이라고 해서 그 맞아요. 나무 껍데기 부분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이파리가 없으니까 숲이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 말로는 숲이가 다 다르고 음. 그걸 잘 관찰할 수 있는 게 겨울이기 겨울이다. 네. 때문에 맞아요. 겨울은 너무너무 중요한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저는 그냥 다 이파리가 없다 정도로 생각했던 숲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숲이만 보고도 나무들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세상의 그런 경이가 얼마나 가득한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럼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라는 게 나아가서는 다른 존재에 대한 너그러움과도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공부를 한다는 건 내가 모른다는 걸 자각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도 더 겸손함이나 음. 너그러움 같은 것들과 연결되는 음. 그런 행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삶이 괴로울 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뇌과학적 근거와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공부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달달 외운 영어 단어를 다 까먹었다면 뇌 기능을 의심하며 한탄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까먹고 다시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걸 기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식으로요. 뇌세포와 같은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와 시냅스라는 접점을 만들면서 서로 연결되는데 여러 번 반복해야 연결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볼 때 기억이 더 강화될 테니 처음 본 게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공부하다가 좌절할 때는 반복해도 잘 안 될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쟁사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1차 2차 대전사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읽을 때마다 너무 새롭고 전 연도를 진짜 못 외워요. 숫자를 너무 못 외워 가지고 읽을 때마다 재밌고 그건 좋은데 읽을 때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좌절스럽기도 한 거예요. 아이 뇌과학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어 나는. 작가님은 혹시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근데 너무 이 대목이 큰 위로가 됐던 게 너무 좋잖아요. 무엇보다 잊어버리는 것도 학습의 과정이다. 음. 정말 커다란 위로가 되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어. 그쵸, 그쵸. 그리고 예.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도 무언가를 배운 뒤에 바로 복습하면 사실 연결 강도에 변화가 없는데 며칠이 지나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라고 됐을 때가 바로 그때를 낙담할 게 아니라
연결을 강화할 때가 왔군.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한 번 더 보면 그 연결이 강화가 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과정이 약간 '나만 이런가? 뭔가 나는 이렇게 뭐가 잘 안 외워지나? 안 기억이 나나?'라고 할 게 아니라 뇌는 원래 그렇게 음. 작용을 하고 '내가 가물가물할 때가 복습을 할 최적의 기회다.'라고 너무나 이 교수님이 T와 F가 섞인 그러니까요. 약간 맞아요. 이런 네. 위로를 너무 잘 해 주셔서 '아 내가 가물가물한 건 이꼴 이 복습의 기회, 음. 복습의 적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큰 위안이 되면서 그쵸. '아 외국어 공부할 때 이거 너무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다고 뭘 실천한 건 아닌데 큰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저는 아. 뭐든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안심이 되거든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어. 맞아요. 내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도 이유가 있고 맞아요. 이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게 또 이런 공부를 하면서가 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 SNS에서 돌았던 얘기들 중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살면서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을 때는 운동이나 음. 외국어 공부해라. 이 기분도 나아지고 삶도 나아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도 외국어 공부 얘기가 나와요. 작가님은 얼마 전에 이탈리아 여행 네. 다녀오시면서 혹시 '이탈리아어 공부 뽐뿌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 왔죠. 근데 왜냐면 제가 스페인어를 정말 기초 단계에 찍먹만 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가 여기 로망서 계열이 되게 비슷해서 근데 프랑스어는 그래도 좀 더 배우기에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스페인어랑 이탈리아어는 기초까지 배우기엔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철자가 일단 영문 스펠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이는 대로 맞아요, 읽으면 되는 맞아요. 이게 예. 정말 맞아요.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 프랑스어는 묵음이라는 게 있죠. 맞아요. 약간 그 발음상의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는 보이는 대로 그냥 음. 읽으면 돼서 그게 되게 처음에 진입 장벽이 좀 맞아요. 낮은 편이고 그 어설픈 스페인어를 알고 있으니까 더 이탈리아어 쉬워요. 예. 단어가 되게 짐작 가능한 음.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많아서 되게 여행하는 동안 재밌었어요. 저건 저거겠거니. 그리고 뭐 달을 루나라고 하는 거나 뭐 음. 책을 리브로라고 하는 거나 이런 같은 단어 쓰는 것도 있고 해서 물론 그 여행할 때는 '아 이탈리아어 들어가면 어떻게 뭐 끊어 봐?' 막 이런 예. 생각은 했었는데 물론 하진 않았으나 근데 그런 부분 볼 때도 여행할 때 특히 언어 보면 그 생각하는 게 내가 어설프게라도 알고 있는 게 있으면 표지판 볼 때든 메뉴판 볼 때든 아까 해상도 얘기하신 것처럼 확실히 이게 보이게 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아예 모르는 태국어나 아랍어 같은 게 저에게는 지금 그림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그것도 몇몇 기초를 알고 나면은 '어 이렇게 읽는 거였네.' 하고 보이는 맞아요. 세계가 새로 열리는 거여서 어느 나라에 여행 가는데 내가 그 나라 언어에 아예 모른다 했을 때는 기초까지만 익히고 가기만 해도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을 알아볼 음. 때 그 기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뭐 언어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영역에도 아까 얘기하신 해상도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중국어 확실히 가시면 예. 중국어 제가 그래서 가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 아파트가 중국어로 꽁유이라고 하거든요. 네. 되게 너무 다르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저는 이걸 배우면서 약간 의심한 거예요. 설마 이렇게 '설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꽁유 이게 뭐야?' 이렇게 한자로 완전 다른 말을 만들어서 쓴다고?'라고 생각을 했단 아니 말이죠. 의심은 왜 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좀 많아요. 속고 살아 가지고. 근데 이제 중국에 갔더니 정말 아파트에 무슨 꽁유라고 써 있는 거죠. 어. 이를테면 그렇다든가 클럽도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그 소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클럽 얘기를 할 때에도 그게 쭌러브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야 너무 이상하다.' 이 그럴 리 쭌러브 없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 한국에서 왜 구락부라고 했잖아요. 약간 아. 그런 식의 옛날식 아. 표현 아닐까? '지금은 이런 말 안 쓰는 거 아닐까?' 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되게 재미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진짜 인생을 살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라고 음. 생각이 들 때는 그냥 무조건 운동이나 외국어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예.
절대 그냥 쓸모 없어지진 않아요. 최소한 맞아요. 몸이 건강해지고 음. 최소한 나중에 어디 가서 인터넷 검색을 하더라도 자료 찾아보기가 쉽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AI 같은 거 많이 쓰시지만 그래도 원문에서 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과 안 음.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그쵸.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런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제2 외국어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본어 배우는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제가 그것 그 너무 그 실수한 웃겼는데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 노다메 칸타빌레 뭐 이런 거 맞아요. 보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였는데 무슨 회의를 들어갔나 그랬는데 늦게 들어가 교수 가지고 회의에 예. 늦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본어로 어제 뭐 본 드라마가 떠올라. 못 그랬대 뭐 고멘네였나? 하여튼 뭐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늦어서 미안." 이 정도의 맞아. 표현이거든요. 맞아. 말도 짧고 약간 애교스럽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서도 여자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랑 데이트에 늦었을 때 그 네네네네. 여자친구의 예. 대사였는데 그래서 그 뭐 "오사쿠나 때 고멘이었나? 못 그랬다 고멘이었나?" 하여튼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근데 그거를 교수 이제 교수 회의에서 회의에서 해 가지고 사람들이 빵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우리가 콘텐츠로 배워서 정말 그때 기자님의 방법이 맞네요. 의심을 일단 해야 예. 된다. 의심을 해야 돼. 의심을 해야 돼. 왜냐하면 중국어를 중국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폐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똥 좀 주십시오." 뭐 이런 류의 말 있잖아요. 뭐 "죽여 주세요." 맞아요, 뭐 맞아요. 예. 무슨 맞아요. 뭐 시대물을 잘못 보고 그렇게 예. 현대적으로 써 그렇죠. 버리면 얼마나 예예. 웃긴 뭐 여행자가. 천사천사만만세 이런 건 할 수 있어. "저는 밀크티를 좋아합니다."는 못해도 천사천사만만세는 할 수 있어. 일본 아 말도 너무 웃겨.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렇겠네요. 예. 예전에 저도 이제 일본어를 좀 하는데 그거를 저의 경우는 일본 오락 프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 예능 프로로 일본어를 배운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그맨들이 하는 웃긴 말 같은 거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들에서 저는 잘 이제 그렇게까지는 인식을 못 했는데 그 간사이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관서 지방에 사투리 쓰는 사람이 진짜 많았던 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투리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투리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 모르죠. 하던 시기에는 뭐 어디 가 가지고 난데야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투리로 "무슨 말이야." 같은 음.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뭔 소리요?" 뭐 예. 약간 이렇게 못하게 묻는.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있던 분들이 막 너무 빵 웃겨하고 터지죠. 예. 그리고 뭐 아니면은 한 번은 이제 아는 그 일본 어르신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그때 "너무 맛있다."라는 의미로 우마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분 교토 남자 어른이었거든요. 정말 정색을 하더니 그러니까 우마이라는 말이 일본 오락 프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봤는데. "진짜 네. 음. 맛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마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색하시더니 여자애가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말은 여자와 남자가 있어 가지고 그걸 그냥 혼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음. 얘기했던 뭐 "늦어서 미안." 이런 음. 말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자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오이시라고 하라고. 오이시 이렇게 멀쩡히 오이시가 있는데 왜. 그러니까 왜 우마이 같은 말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배우기도 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특히나 일본은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고 음.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분은 조폭 말투 야쿠자 말투로 자기도 모르게 야쿠자 말투 같은 걸 쓰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남잔데 여자 말투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이제 사극 같은 걸로 이제 네. K 콘텐츠를 맞아요, 접한 맞아요. 외국인이 예. 와서 뭔가 음식을 받고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성은이 만극합니다."라는 그쵸. 실수를 할 수 예. 있잖아요. 예. 또 근데 현지인 입장에선 좀 귀엽기도 한 그쵸. 예. 포인트죠.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보는구나.'라는 맞아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해서 하지만 이제 적용할 땐 한 번쯤 의심을 해 봐라. 그쵸. 그리고 교수 회의에서는 특히 조심해라. 아 너무 재밌는 일화였어요. 네. 김신지 작가님이 확실하게 하고 계신 공부가 이 책에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3 장의 음. 자연 이야기인데요. 작가님의 자연 공부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연 공부야말로 해상도 음.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가깝게
지금 문 밖을 나서면 바로 적용하게 맞아요. 되는 이게 보인다. 이제 하게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책에서도 그냥 모르고 보면 잡초고 알고 보면 다 아 야생화다. 맞아. 그 말 너무 좋죠. 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사를 해서 이제 숲이 옆에 있는 집에 살게 되면서 그때 이제 딸은 이제 초등 교육 과정에선지 그 선생님이 밖에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에게 꽃 이름 이런 걸 알려주는 야외 학습을 하고 나서 아빠에게 그 꽃 이름 알려주고 음. 하면서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봄이 왔다는 신호로 사실은 야생화부터 피는데 음. 이걸 모를 때는 그냥 '봄이 와서 꽃이 폈네.'지만 사실은 꽃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골든 타임인 게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기 전에 햇볕이 땅 바닥까지 네 잘 그니까. 들 때 음. 지금 빨리 재빠르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씨를 이렇게 뿌려야 되는 야생화의 생존 전략인 거죠. 근데 저도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자연에 대한 책 쓰면서 너무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봄에는 진달래, 개나리 이렇게 색색깔의 꽃이 컬러풀하게 음. 피는데 입하가 약간 지나고부터 초여름에는 하얀 맞아요, 꽃이 맞아요, 유난히 많이 맞아요. 예. 피는데 그 이유가 이제는 잎이 무성해지고 나면 숲이 약간 어두워지고 되게 짙은 초록이 되니까 흰 꽃을 피우는 게 음. 나무 입장에선 되게 유리한 생존 전략이고 그리고 색을 만드는 데 아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로 꿀이나 향을 엄청 진하게 빚어서 생각해 보면 하얀 꽃들 중에 향기가 되게 좋은 꽃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초여름의 어두운 숲에서 살아남으려는 나무의 전략이다. 나무의 지혜다. 이걸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초여름에 피는 흰 꽃이 아예 음. 다른 시선으로 보이고 꽃 이름도 많이 알게 되고 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은 아니고 인제 이 무렵에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지금 숲이나 산에 가 보시면은 이게 도토리가 가지째 떨어진 게 있거든요. 저는 이걸 몰랐을 때는 태풍이 지나간 뒤에 흔적인 줄 알았어요. 음. 근데 도토리 거위벌레라는 딱정벌레 같이 생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앞에가 약간 줄톱처럼 생긴 주둥이가 있어서 이걸로 가지를 이렇게 썰어. 썰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EBS 다큐 한 10 분짜리가 있거든요. 도토리 거위벌레 검색하시면. 고걸 썰어서 얘를 이제 가지를 엄청 줄톱 작업을 되게 잘해서 똑 떨어뜨린 다음에 그 떨어진 도토리에다가 알을 낳는 거죠. 근데 이게 도토리가 너무 익었을 때 하면은 그 애벌레는 이 도토리를 갉아먹으면서 자라는데 도토리가 너무 익었을 때는 단단해져서 못 먹고 음. 좀 그 파란 상태일 때 떨어뜨려서 그럼 이 애벌레가 깨어나서 그 양분으로 그것을 먹고 다 먹은 다음에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냥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그러게요. 가지째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도 그 도토리 할머니가 묵 순다고 도토리 주워 오라고 했을 때 주워 가면은 거기 들어있는 벌레가 뭔지 몰랐거든요. 혹은 음. 인제 빠져나가고 구멍만 남아 있는 도토리가 네네네. 뭔지 몰랐는데 그걸 알게 그러게요. 되니까 갑자기 모든 퍼즐이 음. 맞춰지면서 '세상엔 도토리 거위벌레란 친구가 있었구나.'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초가을 숲에 가실 때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한번 그 가지째 떨어진 도토리 그리고 도토리 거위벌레 영상 찾아보시면 해상도가 높아진다. 너무 이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사실 나무든 꽃이든 음. 새든 또 여기서는 물고기에 대한 공부도 네. 하시는 것처럼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내가 감각하게 되는 세상이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씩 음. 넓어지고 선명해지는 것 같아서 '자연 공부는 언제나 즐겁다.' 라는 급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리고 이 자연 공부가 참 신기해지는 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들면은 꽃이 예뻐 음. 보인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는데 확실한 건 제가 옛날에는 꽃을 안 어. 좋아했어요. 그런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꽃이 언제 피는지 음. 어떤 순서로 피는지 이런 것들에 점점 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이 절기라고 하는 거는 계속 돌아오는 음. 거니까 절기를 경험한 횟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니까 보이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절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이 생애 순환이라고 하는 고리 안에서 음. 모두가 서로서로 이용하고 또 자기 것을 내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익혀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자연 공부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 그것도 맞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그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자연 공부까지는 아닌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경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가면은 동네마다 가로수가 달라요. 음. 나라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맞아요. 들면은 경주만 가도 그런 가로수 그러니까 길가에 심어 놓은 그런 나무들 중에 배롱나무가 되게 많거든요. 음. 거기는 여름이 좀 덥고 음.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배롱나무가 훨씬 더 많이 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어서 그런 걸까 싶기도 하고 제주도에 가면은 또 가로수가 맞아요. 엄청 커요. 음. 와 나 서울에서는 이런 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선 이걸 가로수로 쓰지?'라는 생각이 음. 들기도 하는 거예요. 막 구실잡밥나무 뭐 음. 단팔수 뭐 팽나무 이런 거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음. 다른 것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땅, 맞아요. 그 기후와 기후 토양이.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음. 하고 굉장히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같은 걸 알게 됐을 때 그 희열감이 있잖아요 또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그런 점에서는 자연에 대한 것들은 일단 내가 문 밖에 나가면은 지금 익힌 거를 확인할 음.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외국어 영역보다 훨씬 쉽고요. 맞다. 예. 수도쿠보다도 훨씬 쉽고요. 그래서 음. 좀 더 그 요즘은 워낙 사진 찍으면 어떤 꽃인지 네. 나무인지 찾아주기도 하고 새소리도 멀린 앱 같은 거 쓰시면은 녹음했을 때 맞아요. 어떤 새인지 알려주기도 해서 그런 걸 또 알아가기엔 너무 좋은 환경이어서 "다 함께 우리 자연 공부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작가님이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도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음. 결국 이 책은 배움과 공부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여서 저는 서문에 나온 이야기가 되게 그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음. 하는데요. 거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이제 연구는 연구비 신청할 때는 이 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음. 그래서 이걸 해서 뭘 할 건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가치와 무관한 삶을 추구하는 재미에 대한 거여서 맞아요. 그런 이야기하죠. "이런 공부는 전혀 괴롭지가 않았다. 그 안에는 몰입이 있었고 의아함이 있었고 놀라움이 있었고 환호가 있었다. 그리고 이 나에게 가치 있는 공부를 하라고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는 사회에서 단지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도 공부할 자유가 있다."고 외치는 목소리를 이 책에 담았다고 하면서 아까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가치를 따지지 않는 공부가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 주는지 되게 잘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좋았어요. 그 중간에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음. 언급하면서 공부나 지식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방식의 접근이 가능한데 소유 방식의 접근은 지식을 외워서 소유하려고 하기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반면 존재 방식의 접근은 그 지식 자체에 집중하기에 지식을 얻는 과정을 즐기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지식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 하는 대목이 사실 우리가 싫은 것으로서의 공부는 전자인 것 같고요. 음. 즐기게 되는 공부는 이 존재 방식으로서의 공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접하시거나 혹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 후자의 존재 방식의 즐거운 공부들을 한두 가지 분야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몰입과 음. 창의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몰입하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가 첫 번째 전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것에 깊이 빠져보는 경험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일과 관련되어 있을 때도 되게 음. 많죠. 근데 그 깊게 빠져 있는 것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때로는 몸을 움직이고 음. 뭐 산책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거기 들어가는 거죠. 샤워를 하거나 이런 음. 것들로 잠깐 다른 것으로 환기하는 순간에
그동안 쭉 몰입했던 것들이 연결되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라는 게 어딘가에 매몰되는 과정이 아니라 세계를 넓게 보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삶이 괴로울 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도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나 해보자면 이탈리아어고 아니면 끊긴 스페인어 공부를 다시 좀 왜 웃으시죠? 두 개나 얘기해. 하나만 하세요. 하나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를 하시라고요. 스페인어를 좀 네.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안 믿는 눈으로 저를 네. 쳐다보고. 어쨌든 녹음됐으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이렇게 공표를 해두는 거죠. 아마 새해가 되면 또 작년에 어떻게 사셨나요? 뭐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런 다짐이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인생에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맞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함께하는 나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